네. 네, 일단 이렇게 좀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우리 정현석 교수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또 정말 한국에 이제 현장 조사 오면서 느끼는 거지만 교사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를 정말 뼈저리게 제가 지금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저한테도 너무나 의미 있고 무엇보다 뭐 제 얘기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까 이제 교수님과도 얘기를 잠시 나눴었지만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들을 우리 함께 머리를 맞대어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현재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들과 뭐 다양하게 좀 저에 대해서도 이제 알아가셔야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처음부터 아니 그게 네. 우리 이제 예를 들면 우리는 그냥 학부라고 하는 게 딱 이렇게 네.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네. 아마 저 전공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면 네네, 좋아요. 그럼요.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중간중간 사진 찍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 프레젠테이션 타이틀은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릴 게, 그러니까 거의 반십년을 계속 영어로만 연구를 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한국어로 하기 때문에 가끔 테크니컬 네, 키워드들이 네. 안 나올 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해 말씀을. 그래서 일단은 한국어로 이제 기술 유토피아적 꿈, 그리고 기술 정치적 교육, 협력과 거부라는 이제 제목으로 AI 디지털 텍스트북 한국의 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처음으로 AI 디지털 교과서를 만든 한국의 케이스 스터디를 이제 조명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현재 밴쿠버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의 Faculty of Arts, Technology and Communication 내의 School of Communication에서 박사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이제 DDI라고 해서 Digital Democracies Institute의 연구원으로 지금 재직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젠다는 제 연구에 대한 컨텍스트와 그리고 데이터화된 학교, 코로나19 팬데믹 한국 교육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란 연구 과정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제가 지금 조명하고 있는 그 시대 자체가 딱 2020년부터 현재까지의 지금 사회를 조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용,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세 가지 틀은 가장 크게 제가 포커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Socio-Technical Imaginaries라고 해서 사회 기술적 상상은요, 특히나 특정 사회와 문화에서 기술 발전과 그것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집단적 비전이나 상상, 일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요. 국가 주도적으로 일어나는 state governance와 다른 국가들의 이제 차이점, 이런 거를 비교를 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현재 이 신자유주의적인 시대에 계속 사라져가고 있는 이 public value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거가 이제 밴쿠버에서는 꼭 하는 트레디션이기 때문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주하고 캐나다 사람들이 꼭 하는 거예요. 네, 전통 영토에 대한 존중 선언을 함으로써 단순히 이제 현재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토가 진정으로 누구 거였는지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reconciliation을 같이 하고자 캐나다와 호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세 캠퍼스가 머스크위엄, 스쿼미쉬, 슬레이버투스, 카치, 코퀄런, 케이캣, 퀀런, 세미아무, 그리고 사왓슨 원주민들의 양도되지 않은 전통 영토 위에 저희가 위치하고 저는 거기에 uninvited guest로 일을 함으로써 지금 상당히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원주민들의 이제 생활이 현재 많이 아무래도 그런 settler colonialism 그것 때문에 인해서 많이 이제 낙후되어져 왔고 또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class division 그런 것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더 이제 학계 같은 곳에서는 더 이제 좀 많이 신경을 쓰는 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전혀 뭐 보기 힘든 저게 경우죠. 뭐야, 막. 네, 한국처럼 단일 민족인 경우에는 물론 우리나라도 지금 엄청 다문화가 되긴 했지만, 네, 그래서
Tech and Society, 저는 기술을 일단은 중심으로 기술과 사회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회 현상들을 조명을 하는데 그 안에서도 역사와 정책, 이 두 기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는 이제 교육이라는 분야.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그 해외에 나가서 계속 살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육에 대한 그 열정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이제, 그러니까 금융 저널리즘을 좀 오래 하다가 다시금 돌아오게 된 게 이제 그런 영향 때문이었던 것 같고요. 한국경제TV라고 이제 경제 프로그램인데 미국 증시를 계속 다룹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테크 기업들, 엄청나게 성장할 때, 그리고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 안 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됐을 때, 이런 것들을 다 조명하면서 느끼는 거는, 야, 저 많은 돈들이 왜, 지금 뭐, M1대 쓰이고, 정말 테크 기업들한테 다 들어가네? 대체 이 테크 기업들의 생태계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안에서의 권력과 구조, 그 안에서의 정책을 저는 항상 관심이 있게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이제 제 모든 연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널리즘이라는 거는 얇고 멀리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바탕으로 넘어가게 됐던 거죠. 네, 그래서 저의 연구는 권력 구조와 그 파워 스트럭처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가장 일단은 코어예요. 네, 모든 것의 코어고 이 나머지 Tech and Society, History, Policy, Education, Public Health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제가 interdisciplinary 관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무래도 제 생애가 좀 여러 군데로 많이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좀 오래 있었고 독일에 잠깐, 한국에서 또 10년 일하고 그리고 이제 영국에 넘어가서 석사를 하고 그리고 어쩌다 보니 캐나다까지 와갖고 너무 이제 다양한 곳에서 있다 보니까 좋은 점은 이 모든 것들의 문화와 관점들을 좀 어떻게 다양하게 봐야 되는지 이런 거는 도움이 확실히 되기는 해서 그런 부분도 이제 제 연구에 들어간다라는 점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그 연구들이 좀 다양하게 있어요. 물론 이제 제 AR 텍스트북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이거는 DDI Digital Democracy Institute에서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인데 첫 번째는 키펀치 오퍼레이터라고 해서 키펀치 디바이스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잘 모르겠어요. 키펀치가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예전에 왜 OMR 카드 우리 했었잖아요. 네. 컴퓨터 바로 나오기 직전의 기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컴퓨터 바로 직전에 이 50년대부터 70년대 사이에 이제 미국 내 엄청 이제 뭐 뱅킹, 인더스트리, 코퍼레이션이 막 발달하면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이 키펀치 디바이스였고 키펀치 디바이스가 이제 컴퓨터로 되면서 키펀치는 완전히 사라졌죠. 근데 50년대에서 70년대 뭐 그리고 90년대까지도 이 키펀치라는 일이 굉장히 각광받는 직업이었어요. 1920년대, 30년대만 해도 남성들이 했던 직업인데 이것이 점차 여성으로 넘어가면서 여성 핑크 컬러 잡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핑크 컬러 잡으로 바뀌었고 또 그리고 70년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캐나다로 이민을 많이 오기 시작하면서 한국 여성 노동자들이 이제 킴펀치 샵들을 다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왜 이민 정책과 함께 이런 노동력의 변화, 노동시장의 변화, 그리고 여기에서 오는 기술의 변화 이런 거를 조명하는 프로젝트를 이제 키펀치 오퍼레이션 프로젝트를 하나를 했었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알고리즘 기반 추천 환경 속에서 이제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이제 유저들은 어떻게 해서 트러스트를 발달시킬 수 있는지. 네. 뭐 우리가 소셜 미디어 쓰면은 뭐 인스타그램, 틱톡, 뭐 유튜브 다 알고리즘에 따라서 받는 인포메이션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한국 여성 30대 후반 뭐 미디어에 관심이 많고 저스티스에 관심이 많다. 그 요런 인트레스트를 담아서 이제 소셜 미디어가 저한테 알고리즘 여러 가지 던져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여기서는 white man, 뭐 오랫동안 뭐 예를 들어서 뱅킹 쪽에 있었고 뭐 액티비티에 관심이 많고 이러면 또 그에 따른 추천이 될 것이고 그럼 이렇게 알고리즘이라는 우리가 모르는 블랙박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인포메이션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이제 배달이 되고 그리고 그거를 우리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에 대한 연구를 지금 이거는 3년짜리 연구에서 저희 연구소에서 같이 지금 하고 있는 네,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 같은 경우는 이제 computing science, 저는 이제 질적 연구를 하는 사람이지만 computing science, data scientist, 되게 collaborate를 길게 해서 지금 보시면 SFU, UBC, 저기 토론토 유니버시티, 웨스턴, 시드니, 호주, 유니버시티 알버타, 퀸즈 유니버시티 이렇게 다양하게 이 유니버시티가 모여서 하는 게 이 지금 브리지 컨소시엄이라고 해서 코로나 백신 관련 misinformation, disinformation, CIEBH라고 해서 결국 캐나다 정부죠. 네, 캐나다 정부 내에 이제 그 백신 관련 앞으로도 이런 팬데믹이 또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그럼 우리나라 코로나를 한번 거쳤으니까 앞으로는 그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대처 방안으로 이런 프로젝트들이 지금 그러니까 범 캐나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프로젝트고, 제가 가장 항상 관심이 있는 거는 이제 기술과 인간 관계를 역사적, 정치, 경제적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고, 또 이 기술과 교육 환경 속에서 그러면은 정의란 무엇인지, justice, fairness, 불평등, inequality, 그리고 기술에 대한 상상과 비전. 결국엔 이게 우리가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상상하는지가 그대로 현실에 반영되기 때문에 이를 간과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플랫폼 테크놀로지. 우리 여기 뭐 배달의 민족 엄청 많이 쓰잖아요. 캐나다도 이제 뭐 그런 비슷한 앱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일하는 gig worker, gig platform, gig economy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노동력에 대한 정당한, 합당한 페이를 받는지, 그리고 그런 알고리즘 안에서 착취당하는 부분은 없는지, 이에 대한 연구도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제 논문이 바로 이 논문이었습니다. 데이터화된 학교 코로나19 팬데믹 한국 교육 정책의 파라다임 전환이라는 논문인데 일단 이 QR코드 나중에 찍어보시면은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나중에 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교육대학교 내에서의 어떤 스코프와 제가 하는 스코프는 좀 다를 수가 있어서 제가 좀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Critical Ethics Studies, 그리고 Critical Data Studies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제가 지금 이 연구를 진행을 중입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맥락이 미래 교육에 대한 다양한 의미들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무엇을 도입해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문화 형성, 그리고 이런 국가 주도적인 이니셔티브에서의 국가의 역할, state's role, 그리고 정책 원칙, 절차, 실천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에 대한 탐구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연구 출발점을 이제 제가 영국 석사를 했을 때 코로나19가 한창 막 시작했을 때 여기 정말 요만한 그 기숙사에서 시작된 네, 연구. 그리고 혹시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면 그냥 편하게 해주셔도 돼요. 네. 그래서 이때 2020년 딱 코로나 이제 딱 하면서 좀 완전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면서 저희 학교 수업도 전부 다 온라인으로 바뀌고 여기에서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교육 현장과 또 이제 theoretically 이론적으로 듣는 교육 현장의 괴리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러면서 더더욱 이제 이 코로나19가 왜 교육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중대한 전환점이었는지 좀 이제 이해를 하게 됐었고, education이라는 게 결국에는 teaching 그리고 learning이 함께 일어나는 어떤 공적인 환경이잖아요. 근데 이 환경 내에 엄청나게 많은 돈과 또 파워를 가진 Silicon Valley based venture philanthropic capitalists 이런 사람들, 즉 마크 저커버그 파운데이션, 그다음에 빌 게이츠 파운데이션 이런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들어와서 어떤 식으로 교육 환경이 변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중점을 많이 갖게 됐었고요. 이 에듀테크 인더스트리가 얼마나 큰가 하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우리 조금 지났다라고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계속 꾸준히 성장세를 이뤄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주목을 하게 됐던 거는 그럼 이 테크 기업들의 스트래티지는 뭐냐 이 공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에듀케이션 분야에 어떻게 들어오느냐를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리드 호프만이라고 해서 링크드인 파운더였어요. 링크드인 쓰세요 혹시? 예. 네, 그 왜 직업 관련 플랫폼 있잖아요. 그 플랫폼을 만들면서 엄청난 부자가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얘기를 했던 스트래티지가 뭐냐면 블리츠스케일이라고 해요. 블리츠스케일이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 전쟁 전략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자리를 선점하기 전에 먼저 자리를 차지하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조건 빠른 속도로 엄청난 스케일로 들어간다. 그래서 블리츠 스케일이에요. 블리츠가 반짝반짝이는 그 번개를 뜻하는 German이고 스케일은 스케일을 한다라는 뜻으로 그래서 이런 전략이 팬데믹과 같은 극도의 불확실성의 시기에 엄청나게 잘 먹혀 들어간 거죠. 이 테크 기업들에게는. 그러면서 이 당시에 그 스톡 마켓에서 봐더라도 왜 마가라고 말하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애플 이런 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엄청나게 뛰는 그러면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한없이 가난하게 되는 어떤 불평등의 어떤 기초 기반을 더 다지게 됐었죠. 그러면서 이 당시에 이제 제가 보게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유럽에서는 DEAP, Digital Education Action Plan이라고 해서 2020년도에 이제 나왔는데 디지털 에이지에 맞는 유럽의 교육이 필요하다. Europe Fit for the Digital Age가 이 DEAP의 어떤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슬로건이었어요. 그래서 역시나 뭐 유로피언 커미션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각 나라들에게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강요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상당히 좀 의미 있고 파워풀한 그런 policy initiative였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팬데믹 때 나오는 policy를 이제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법과 정책을 저는 중점적으로 보게 됐었죠. 그러면서 EU Digital Education Action Plan과 한국에서 이제 2020년도 그리고 2021년도에 나왔던 이 정책 관련 폴리시들을 봐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기초가 돼서 아까 나왔던 그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가졌던 것은 일단은 정책 입안자들이 그냥 가정하고 있는 필요들은 무엇인가? 진짜 필요를 식별하고 분석한 것이 아닌 그들이 생각하는 필요는 무엇인가? 교육 환경 내에 그리고 학생들, 학부모들, 학교와 기관들이 직면한 시급한 문제들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라운드에서 보는 그 필요성과 policy worker가 보고 있는 필요성은 뭐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렇다면 그런 교육 정책들은 이러한 우려와 문제들을 실제로 얼마만큼 반영하고 있는지가 이제 제 키 퀘스천들이었고요. 이러면서 이제 이 EU와 사우스 코리아의 그 비교가 왜 중요한지 또 함께 이제 좀 조명했습니다. 그때 특히나 이제 이게 중요했던 거는 왜 우리나라에서는 한 그런 담론 많이 보지 않습니까? 뉴스에서 보면은 스웨덴에서 디지털 교과서 썼는데 없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디지털 교과서 없어야 된다. 무조건 이제 선진국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약간 그런 디스코스를 많이 보는데 사실 그것보다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context specific이라고 보거든요. 각 나라마다 고유한 문화와 고유한 역사와 고유한 어떤 체계들이 있고 state governance가 따로 있습니다. 그 국가의 그 크기와 또 그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유니버설하게 적용되는 어떤 policy 이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비교를 할 때도 왜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한 거고 이제 EU에서 발의한 그 GDPR가 또 한국의 입법 개정에 상당히 좀 프라이버시 관련해서 많이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EU와 사우스 코리아의 비교는 중요하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왔던 게 이제 datafied school, 학교가 점점 되어가고 있다라는 컨셉을 이제 저는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theoretically
그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이제 큰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는 이 surveillance capitalism, 그 하버드의 비즈니스 스쿨의 쇼사나 슈보프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그 교수님이 이제 감시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제 2018년, 2015년도? 네, 그 정도에 이제, 얘기를 해서 그 캐피털리즘을 크리틱하는 그 이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플랫폼 캐피털리즘, 렌티어 캐피털리즘, 인포메이션 캐피털 이게 다 근데 딱 팬데믹 전까지 엄청 쇼사나 주버프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크리티크가 나왔었는데 결국은 이제 플랫폼 기술들이 이 캐피털리즘을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 유저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저는 정치 경제적 분석을 하고 권력과 자본 구조를 뜯어보는 게 이제 하나의 프레임워크였습니다. 그럼 그거를 바탕으로 다음으로 본 게 이제 그렇다면 이 시대에 나온 아이들은 이런 surveillance capitalism, data valence, 그러니까 surveillancega 감시인데 data valence는 우리가 쓰는 이 모든 이제 온라인상의 data footprint가 감시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지어 그냥 핸드폰에 얼만큼 멈춰 있는지까지도 페이스북, 메타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이거의 심각한 리스크를 저는 조명하는 게 굉장히 컸고요. 그래서 이 감시 학교, Data Valence School이라는 컨셉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에딘버러에 계신 벤 윌리엄슨 교수님이 얘기했었던 컨셉이고, 그리고 감각하는 학교, Sentient School이라고 해서 결국 이 디지털 상에 나오는 이 모든 데이터 풋프린트가 실질적으로 현실에서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상, 현실과 온라인 상에서의 이제 분류가 잘 안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또 조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공적 가치에 대한 부분, 그런데 이제 특히나 이제 컨텍스트를 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육열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왜 교육이 국가 성장의 엔진이자 또 공공 가치로서의 역할을 함께 하는지 이에 대해서 같이 분석을 하는 게 좀 중요해서 이게 이제 또 마지막 세 번째 프레임워크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좋은 거는 한국의 학자가 한국의 다른 학자를 사이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스컬러십을 빌드업 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조금씩 생겨 나가는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이. 그 성균관대 네. 그 교수님. 네, 언제 한번 뵙고 싶은데, 그래서 그게 Asia as Method라고 해갖고,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탈시민주의. 네, 탈시민주의적인 스컬러십을 더 foster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저도 지금 좀 많이 생각을 하면서 연구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간 것이 이제 privacy, autonomy, rights of digital data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이제 담고 있고, 앞서서 이제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동의 심리적 그리고 신체적 웰빙에 필수적인 것이 privacy인데 대체 우리는 privacy를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 privacy rights는 정말로 보호되고 있는지 법적으로, 정책적으로, 그리고 부모들의 교육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further research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마지막인데 이제 그 철학적인 의미에서의 이제 education에 대한 meaning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파울로 프레리를 상당히 중요하게 이제 좀 생각을 하는데 그 브라질의 1970년대에 있었던 그 프레리 그 학자가 얘기한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배우는 사람의 그 critical self-reflexivity, 그러니까 스스로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환경 안에서 배워야 된다. 심어주는 것이 아닌 그 부분이 저한테는 상당히 중요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교육이 foster 할 수 있는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네. 잠깐 끼어들면 네. 파울로 프레이리의 억눌린 자들의 교육학이라는 Pedagogy of the Oppressed,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번역서가 나와 있지만 이거는 꼭 읽어야 될 고전이고요. 네. 그리고 이 책 같은 경우에
이게 그러니까 브라질에 있었던 이 사람이 정치적인 탄압을 받으면서 미국의 하버드였나 여기로 이제 초청을 받아서 이제 망명 생활을 미국에서 하면서 그 연구가 이제 널리 이제 영어로도 번역이 되고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게 70년대에 영어로 그 책이 번역이 되면서 이게 이제 전 세계 교육학에 충격을 준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미디어 리터러시에도 굉장한 이론적인 기반이 되었고,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도 1970년대 이 책이 번역이 된 것을 계기로 해서 학교 내에서 성평등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어떤 계급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학교 내에서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계급을 재생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그러니까 학교에 와서 가난하고 어렵고 소외되고 뭔가 자본이 부족했었던 아이들이 디딤돌과 자원을 얻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여기 그룹에는 낄 수가 없구나 라고 스스로 공부하기를 포기하게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변호사는 내가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야. 왜냐? 말이 너무 어려워. 저거는 잘난 척하는 애들의 말이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들이 막 이루어지게 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스터디를 좀 따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때 보면 또 미국이 하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런 훌륭한 사람을 대학에서 받아줘서 대학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그런 게 또 대학에 있는 거예요. 특히 이 영상도 되게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영상만 하나만 분석해 논문이 또 나와요. 여기 뭐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성우 부분이라던가 뭐 거기에서 feminist analysis 당연히 가능하고 음악, audio, visual analysis 다 가능해요. 그래서 논문 또 하나가 나올 수가 있는데 제일 이제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일단 어쨌든 아동 보호. 이 모든 것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인데 아이들에 대한 얘기는 아무데도 안 나와요. 누구도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연구가 이제 그 어텐션을 아이들로 바꿔야 된다가 이제 가장 큰 컨클루션이 되는 거고요. 앞에서 우리 뭐 벤처 캐피탈리스트 많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1800년대에 조지 피바디라고 이 사람이 이제 미국 사람인데 중간에 영국으로 넘어가서 영국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엄청난 돈을 많이 벌고 난 이후에 이것들을 이제 다 환원하고 그런 이제 father of modern philanthropy로 이제 알려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교육은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갚아야 할 책무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항상 이 사람의 이 코트를 약간 좀 다시 되새기면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 우리는 교육이라는 걸 대체 미래 교육이라는 거를 어떤 식으로 imagine 하고 있는지 policy를 통해서 왜냐면 우리가 상상하는 게 그대로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상상, 그 socio-technical imaginary에서 계속 보는 게 중요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거에 대한 critical theory가 필요하다. 어떻게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우리의 삶과 교육을 바꾸고 이렇게 몰딩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두 가지 라인으로 지금 현재 이제 제 연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is AI textbook good for education으로 시작해서 현재 아까 주제가 기술 유토피아적 꿈, 기술 정치적 교육, 협력과 거부로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여기서 얼마 전에 나왔는데 미국도 행정명령 내렸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K-12 전부 다 AI 넣겠다고. 그리고 유럽이란다. UAE에서 5월 7일에 똑같이 AI 러닝은 맨데이트 하겠다. 네, 얘기했고요. 중국 바로 얘기했어요. 우리도 AI 하겠다. 너무 웃긴 거예요. 여기 안에서 한국이 최초로 지금 하긴 했는데 한국의 케이스는 fantastically fail 하고 있는 거예요. 그치. 너무 멋지게 실패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또 우리가 계속 이것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AI 텍스트북 이니셔티브가 굉장히 크게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개인 맞춤화된 커리큘럼이 교육을 민주화시킬 것이다.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여줄 것이다. 학생 창의성을 고조해주고 고질적인 이 문제인 사교육 부담을 줄여줄 것이다.
이 5가지의 promises를 과연 하고 있느냐? To what extent this solutionist education reform policy fulfills its promise. 이런 개혁 정책이 약속을 어느 정도까지 이행을 하고 있느냐가 제 현재 연구 질문이고요. 가장 큰 질문. 그래서 이 일을 질문하기 위해서 2가지를 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정부가 제시하는 교육 기술에 대한 비전과 상상력을 식별하고, 둘째, 그럼 이러한 비전과 약속이 대중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판매가 되고 있는지, sold 되고 있는지,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 조사를 현재 5가지 methodology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larger public discourse 담론을 뉴스 리포트와 그리고 각종 정치인들, 뭐 이주 장관이라던가 각종 정치인들이 말하는 publicized writing 들을 보고 있고, 두 번째는 그 educational divide를 없앤다고 했잖아요. urban하고 이제 그 rural area 사이의 간격을 줄인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충북에 있는 한 학교에 가서 계속 이제 classroom observation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인터뷰, 교사, 학부모, edtech developer들과 함께 인터뷰한 내용들, 그리고 뭐 각종 포럼과 인포 세션, 인천에서 했었던 뭐 학부모 대상 AR 텍스트북 시연회 등,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소셜 미디어 에스노그래피. 왜냐하면 이런 여러 가지 반대, 그리고 어쨌든 반대 물결이 2024년도 말에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AI 텍스트북이 교과 과정으로 쓰이지 않고 선별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refusal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이 소셜 미디어 내에서 좀 바라보는 게 또 저의 한 그 연구의 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ongoing 되고 있는 과정들을 이제 여러분과 나누려고 했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까지 initial findings는 뭐 계속 지금 evolving 되고는 있지만, AI라고 말을 할 때 AI가 정확하게 무엇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99%가 안 돼요. 실제로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거에 대한 정의에 대한 논란도 상당히 많고, 컨플릭트도 많고, 또한 한국은 또 문제가 뭐냐, 무조건 영어만 붙이면 좀 뭔가 있어 보인다 해서 정책에 에듀테크, AI 코스웨어, 디지털 코스웨어, AI 디지털 교과서, 정책자들한테 물어봐도 정확하게 이게 뭔가 차이인지 몰라요. 그 말을 이해하는데 저도 6개월이 걸렸어요. 네, 그렇다고 얘기를 네. 하세요. 그래서- 오히려 전문가들도 이게 AI 코스웨어는 대체 뭐지?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이걸 공론화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공부부터 이제 시작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다 이제 봐가면서 이제 하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그게 말잔치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말잔치가 있어야 사기업들은 thrive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term, keywords, 그리고 term을 더 투명하게 하지 않고자 하는 담론들은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있어요. 이거가 저한테는 가장 큰 거대한 문제점. 사기극이죠, 사실은. 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가 꼽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이 state power arrangement, 그 국가 주도적인 산업 안에서의 arrangement들이, 그러면 로컬로 내려갔을 때 로컬 카운슬,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시도교육청으로 내려가고, 또 그 밑으로 내려가서 그러면은 그 administration을 하고 있는 뭐라 그러죠? 공무원분들? 네. 그분들은 또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으며, 거기에서 내려온 공문을 받아서 이제 학교에서 티칭을 하고 커리큘럼에서는 교사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며, 거기서 이제 또